자, 148페이지 그 내용 이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원자의 구성 입자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자 핵하고 전자입니다. 그리고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하고 중성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발견되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하겠죠. 그죠? 여기서는 무엇과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전자의 발견하고 그 다음에 원자 핵 발견, 이 두 가지만 다루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원자에서 전자를 발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자가 톰슨. 네. 전자 발견은 우리가 톰슨 업적으로 봐요. 톰슨. 근데 이제 음극선 실험은 톰슨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여러 사람들이 쭉 거쳐왔는데, 톰슨이 뭘 측정을 하느냐면, 비전하 값을 측정을 해요. 알겠죠? 비전하가 뭐냐면, 질량에 대해서 전하량, 음극선의 전하량이 되겠죠? 그걸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다라고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비전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 내용에서는 안 들어가지만,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기름방울 가지고, 뭘 측정을 하느냐면, 요 전하량을 계산을 합니다. 알겠어요?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질량하고 전하량하고 다 알게 되는, 즉 전자에 관련된 내용을 다 알게 되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음극선의 그 성질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한 것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실험이 있느냐면, 음극선 실험이 4가지가 있죠. 4가지. 뭐뭐 있어요? 자, 만약에 물체를 그 음극선 크룩스관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넣어두면 음극선이 지나갈 때 장애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음극선이 직진한다, 직진성이 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 아주 가벼운 바람개비 자, 요거를 갖다가 그 크룩스관 안에 설치해 놓고 음극선을 쏘면 바람개비가 이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질량을 가진 입자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기장을 걸어주면 휘어집니다. 휘어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휘느냐 봤더니 플러스 극 쪽으로 휘더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구나, 요걸 안 거죠. 그 다음에 자기장 걸어줬더니 요렇게도 휘어지더라, 그죠? 그래서 자기장에도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플레밍의 왼손 법칙 해가지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는 거, 그런 것들 배운 적 있죠? 그죠? 그런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즉, 전하를 띈 애가 자기장에서 운동을 하면은 힘을 받는다. 그런 내용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극선은 저 4가지 성질, 실험에 의한 성질, 요거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전화량 있죠? 전화량. 자, 이 전화량은 값이 얼마다? 요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됩니까? 요게 바로 무슨 값이기 때문에 전하들의 가장 작은 값, 기본 전하량이 되기 때문에, 즉 기본 전하량으로 띄엄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입니다. 쿨롬. 전하량 단위 쿨롬. 저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저거보다 더 작은 전하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원자핵 발견했었죠? 원자핵. 자, 원자핵 발견 자체는 전자를 발견한 톰슨이 어떤 원자 모형을 제시했습니까? 푸딩? 푸딩 모형을 제시했었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누가? 러더포드. 러더퍼드가. 톰슨 제자거든. 그래서 러더퍼드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이에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이런 걸 했죠. 그죠? 요건 일단 장치가, 여기에서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방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금박을 아주 얇게 만드는 거죠. 금 있죠, 금. 금은, 다른 금속하고 다르게 이게, 뭐가 가장 좋으냐면, 전성이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전성이라는 거는 금속을 얇게 핍니다. 얇게 펴요. 어느 정도까지 피느냐? 원자가 한 줄로 설 정도. 다른 금속들은 이게 안 되는데, 금은 가능하다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얇게 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거의 원자를 한 줄로 세울 정도의 얇기로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스크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확대해 보면, 자, 이게 원자라고 하면, 푸딩 모형이면, 이런 거거든. 이런 거에 전자가 이렇게 띄엄띄엄 박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알파 입자라는 것은, 얘는 정체가 뭐라고 그랬죠? 알파 입자? 헬륨 원자핵이거든. 헬륨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무거운 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원자핵이기 때문에 원자핵. 그래서 얘가 슝 하고 지나가면 저때까지는 저게 원자핵인지 몰랐을 때였겠죠. 그죠? 원자핵이 이때 발견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알파선, 알파 입자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저게 헬륨 원자핵인지 몰랐을 때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것들이 굉장히 큰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하죠? 이거에 2배 이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죠? 쭉쭉 지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예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쏘면, 여기다 쏘면 이쪽에, 이 알파 입자들이 다 박힐 거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휘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라고 생각을 하고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박힌 거는요, 대부분이 여기 다 박힙니다. 예상대로. 근데 몇만 개 중에 한두 개꼴로, 이런 데 박히는 거죠. 이런 데. 이렇게. 각도가 크게. 근데 이 당시 이제 이론으로는 이쪽 각도에 나올 수 없다는 거야. 나올 수 없다. 누구의 원자 모형으로는? 톰슨의 원자 모형으로는 이쪽 각도로 튕겨 나오는 산란되는 각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토대로 러더퍼드가 새롭게 원자 모형을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은 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 알파 입자라는 것이 튕겨 나올 정도라면 뭔가가 굉장히 큰 전하량을 가진 애가 여기 가운데 몰려 있어야 된다. 몰려 있어야 된다. 몰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막 플러스들이. 그래야지만 알파 입자가 보통 이렇게 슉슉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쪽으로 오는 거는 튕겨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형을 제시를 한 겁니다. 러더퍼드가. 그래서 가운데 플러스를 띠고 있는 강력한 뭔가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렇게 뿌려져 있듯이 전체 흩어져 있듯이 있던 플러스를 한 대 모아가지고 원자 핵이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자는. 핵을 발견하긴 했는데,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 이제 가운데 원자 핵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데 전자가 있다라고 쳤을 때 이 전자는 전기력을 받죠. 전기력을 받는다고. 이 전기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죠. 여기 놔두면 이거 중력 받으면 떨어지죠. 그죠? 떨어지는데 얘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땡기고 있어요. 우리 힘을 안 받아요. 힘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받게 됐다니까. 중력. 자, 얘가 중력 받고 있잖아. 그럼 놓으면 어떻게 돼? 툭 떨어져 버리잖아. 지구 중심으로 가려고 붙어버리죠, 지구랑. 네. 그럼 얘가 지구랑 안 붙게 하려면 띄워가지고 안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땡겨야 돼. 잡고 있어야 돼. 누가? 내가. 내가 놓은 상태라고 하면. 아. 내가 놓은 상태라고 하면 얘가 지구에 안 붙는 방법이 있을까? 밑에서 바람을 휘어줘. 밑에서 바람을 해줘? 위로 던지. 위로 떨어지죠. 우리 주변에서 지구의 중력을 받지만 붙지 않는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구 중력을 분명히 강력하게 받고 있는데 안 붙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오는데? 있는데 이게 뭘까? 응? 저희가 알만한 거예요? 그럼요. 갖는 아기 때부터 알는 거죠. 이거 물으면 사람이 아니죠. 에? 자, 다시 지구 중력을 받고 있는데 지구랑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실제로는 떨어지는 건데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달? 그렇죠. 달이죠. 달이 또 달이 떨어지고 그럼 떨어지고 있지. 그럼 언젠가는 달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럼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니까? 왜 그게 가능해요? 원심력? 그럼 원심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원심력은 힘은 아니죠, 사실상. 구심력. 구심력이 있으니까 무슨 운동을 합니까? 원운동. 원운동 하잖아. 그죠? 원운동 자체가 어떤 개념이야? 여기서 물체가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던지면 이렇게 떨어지죠. 네. 더 빨리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런데 땅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죠, 실제로는. 그러면 더 빨리 던지면 여기 떨어지겠지만 더 빨리 떨어지면 어떻게? 이렇게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뜻이에요? 지구 공면이 이렇게 휘어지는 정도랑 얘가 떨어지는 정도가 일정하게끔 이 속도를 맞춰주면은 주변을 돈다는 얘기예요. 달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달이. 지금 달의 속도가 만약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충돌. 지구랑 충돌할 거예요. 그럼 지금 왜 안 줄어듭니까? 똑같아서. 속도가. 진공 상태에서, 그죠?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더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튕겨나가겠죠. 그죠? 느려지면 지구로 떨어진다니까. 근데 절묘하게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느냐? 원운동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원운동 합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 방법은 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달하고 전자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달하고 전자는. 달은 중력에 의해서 이게 도는 게 가능한데 전자는 전기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이 원자 속에서 등속 원운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자가 즉 전하를 띈 게 가속 운동을 하면요 전자기파를 발생시켜요. 이 당시 알고 있던 전자기 이론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내는데 전자기파는 에너지란 말이지. 근데 원운동은 무슨 운동으로 알고 있니, 니네가? 등속 원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가속. 왜 가속도 운동이죠?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무엇의 방향이? 전자. 이동하는 구심력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죠. 구심력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구심 가속도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거고, 가속도가 없으면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등속도 운동,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죠. 등가속 운동이 되고, 무슨 얘기 하고 있지?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 자, 봐. 힘이 없으면, 뭐가 없어? 가속도 없죠? 힘은 등속도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 다음에, 힘이, 근데 우리 에어컨 안 틀었구나. 약간 너무 추워서 껐어요. 아, 그래? 네, 켜져 있었어요. 스탠드로 틀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없을 때 계속 켜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낮게 틀어놔? 22번. 추우면 얘기해. 응.
자, 힘이 있으면 가속도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때 이제 조심해야 돼.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해요. 그러면 등 가속도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힘이 변하면 있긴 있는 거죠. 그럼 가속도가 같이 변해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 운동. 물론 이제 가속도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요. 어쨌든 자, 구심력이 방향이 바뀌면 구심 가속도도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등속원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고 그냥 가속도 운동이에요. 알겠죠? 어쨌든 얘가 에너지를 계속 낸다는 얘기죠. 계속 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궤적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달이 지금 에너지가 자꾸 줄어든다. 무슨 얘기냐면 달이 공기 중에서 지금 운동한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찰이 생기겠죠. 그 마찰에 의해서 달의 운동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자가 붕괴가 돼요.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 대부분의 원자들은 붕괴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빛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원자들은 선 스펙트럼을 냅니다. 연속 스펙트럼을 안 내요. 알겠어요? 원자들을 가열했다가 그 원자들이 다시 식으면서 내는 빛을 관찰하면 다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자, 원자 모형이 원자 핵을 두고 전자를 이제 이건 발견했지만 얘네들을 갖다가 안정한 상태로 두려고 하니까 원운동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원운동을 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문제라기 있잖아요. 근대각산 당시에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응? 문제가 딱 있는데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점이 노출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원자 모델이죠. 단지 원자 모델의 변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 맞아. 보어. 닐스 보어가, 수소 원자 모형, 요거를 들고 나와가지고, 양자 조건, 진동수 조건,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또 기가 막히게 해요. 알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해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자 핵의 전하량을 측정을 해보면 플러스 전하를 띄고 기본 전하량의 양의 정수배다.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 갑니까? 왜 양의 정수배로 띄게 되어 있습니까? 딱 한 개, 두 개 이렇게. 뭐가? 양성자. 양성자가. 양성자는 전자랑 전하량이 같고 부호가 반대죠. 전하 부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핵의 질량은요, 어떻습니까?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죠. 누구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무거운 게 아니고, 그죠? 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예요. 전하량은 양성자 하나만 본다라고 치면 양성자랑 전자가 같습니다. 그죠? 근데 질량은 아니라는 얘기죠. 질량은 양성자가 전자보다 훨씬 큽니다. 대략 1800배 정도 커요. 그래서 이게 양성자다. 그러면 전자는 실제 크게 뭐 이렇다는 얘기죠. 그죠? 이러니까 원자핵에는 양성자가 하나만 있는 건 수소지만 하나만 있지 않겠죠? 여러 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성자도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얘랑 질량이 거의 비슷한데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자핵하고 전자의 질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수소 원자핵만 1800배 큰 거지 나머지 애들은 어마어마한 비율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무엇의 질량으로 따진다라고 합니까? 원자핵의 질량으로 따진다. 전자의 질량은 무시해도 된다 이거죠. 뭐 핵 안에 막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주변에 도는 전자는 이런 것들이 몇 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다 때려 합쳐봐야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전기력 있죠? 전기력. 전기력은 무슨 힘이라고 하느냐? 쿨롱 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쿨롱의 힘이다. 이렇게. 쿨롱의 힘은 거기 이제 그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자, 간단하게 그리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전하를 띄게 해놓고 다른 전하를 띄는 물체를 갖다가 여기 가지고 오면 얘가 힘을 받아서 이렇게 돌겠죠. 또는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이 꼬인다고. 근데 이게 일반 줄이 아니고 수정으로 되어 있는 줄로 보통 실험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속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틀림 값을 알 수 있는 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각도로 비틀렸을 때 힘이 얼마나 걸린다라는 걸 알고 있는 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실이 아니고.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비틀려지면 여기에 문금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문금이 얼마만큼 도는 걸 측정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냈느냐? 이 실험 장치로 이걸 알아낸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얘 Q 값하고 이 Q 값하고 이 Q 값 이 두 개의 Q 값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면서 실험을 했더니 이 Q 소문자로 쓸게요. Q1하고 Q2 요 두 개가 곱에 비례하더라 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 사이 거리 요걸 R이라고 보면은 이 R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비틀려지는 정도가 다 이제 실험적으로 나타났겠죠? 그죠? 예, 요게 이제 R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라는 걸 실험적으로 알아낸 겁니다. 실험적으로. 그래서 비례상수를 써가지고 비례상수
K 값을 나중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쿨롱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K 값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자, 요 입실론 제로라는 거는 뭐냐면 진공에서의 유전율입니다. 이거는 그냥 알아놓으세요. 진공의 유전율. 유전율이라는 건 뭐예요? 들어봤니? 유전분국 들어봤니? 유전이요? 유전은 또 생명과학 생각하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요. 정전기 유도 들어봤니? 아하. 정전기 유도. 별거 안 해, 별거 안 해. 자,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이렇게 오면은 여기 무슨 전화 생겨요? 플러스. 여기 플러스 생기고, 그지? 이쪽은 마이너스 생긴 게 정전기 유도죠. 이 물체가 어떨 때? 이 물체가 뭐일 때? 중성이 아니라. 이 물체가 무엇이었을 때? 뭐다. 대전체? 뭐요? 도체. 도체면 뭐가 많아?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많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물체가 고도체면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대전돼요. 근데 그건 전자가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오면은 여기에 분자나 원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안에서 전자의 분포 비율이 달라져요. 전자가 밀려서 이쪽에 몰리면 이쪽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전화 분포가. 이러면서 이쪽은 플러스가 되고 이쪽 마이너스 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왜 저기 뭡니까 이런 거 필름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같은 데 해도 종이가 달라붙어요. 알겠어요? 그건 바로 이런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면 정전기 유도에 관련된 건데, 부도체일 경우면 이거를 유전 분극이라고 해요. 유전 분극. 알겠어요? 그리고 부도체를 다른 표현은 뭐라고 한다? 이렇게 불러. 유전 분극이란 건 뭐다? 그러니까 유전율이란 건 뭐다? 물질이 얼마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포가 달라질 수 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 값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거기 나와 있는 9 곱하기 10의 9은 뉴턴 미터 퍼 뉴턴 미터의 제곱 퍼 쿨롱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게 진공에서의 쿨롱 상수 이렇게 돼 있죠. 진공에서의 쿨롱 상수입니다. 이게 진공의 유전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물질이면 그 물질의 유전율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달라진다는 얘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들을 주로 풀겠습니까? 여기 전하가 있고 여기 전하가 있을 때 Q1, Q2일 때 거리 R이면 이 사이의 물질이 뭐란 얘기예요? 다 기본적으로 진공일 때를 공부를 하겠죠. 그죠?
나중에 이거 전기장 들어가거나 축전기 들어가거나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물질이 다른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여기에서는 그냥 보통 진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전기력,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등장한다라고 하면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계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모양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제일 기본적인 건 일직선상에서 여기 A, B, C 세 가지를 줬을 때 여기 전화량을 줄 수 있겠죠. Q1 플러스 여기 Q2 여기 마이너스 Q3 뭐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다 R만큼 떨어져 있다. R만큼 떨어져 있다. 이랬을 때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이런 게 제일 기본적인 거. B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자, 전기력은 이거는 어떤 물리량이냐면 방향이 중시되죠. 그래서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벡터량이라는 것은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A에 의한 힘은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가죠? 청력이 생기겠죠? 이쪽으로 작용할 겁니다. FA. 그 다음에 B는 C에 의한 거는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아니구나.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C는. 똑같이. 그죠? 그래서 FC.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두 개의 합벡터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기 두 개가 방향이 같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직선상이기 때문에 벡터의 그 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더하기 빼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구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F1, FA는 얼마입니까? K에 R 제곱에 Q1, Q2 이렇게 되겠고, FC는 K에 R 제곱에 Q2, Q3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Q1, Q2, Q3가 다 같은 Q다 라고 하면 요거가 크기가 같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이게 F라고 치면 이거는 이 합성하면 EF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모양이냐 하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왔다. 그죠? 이게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이게 전부 다 각도가 60도입니다. 60도. 그죠? 그러면 요게 1m. 요것도 1쿨롱. 1쿨롱.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줬어요. 자, 여기 A, B, C. C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과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방향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 Y, 여기 X 이런 식으로. 그럼 플러스 X냐 마이너스 X냐 또는
플러스 y냐 마이너스 y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되겠고, 자 크기랑 거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자 방향만 한번 잡아볼게요. B에 의해서 A가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다? 살짝 위.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C하고 A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니까 이쪽으로 작용하는데 크기가 얘랑 같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 플러스 X 방향 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크기는 얼마와 같겠습니까? 이 크기는. 저거 두 개를. 자, 요 빨간색 크기는 얼마예요? 자, F는 K에 R제곱, R이 1제곱. 그 다음에 Q1, Q2니까 1이 되겠죠? 그럼 K네? 예를 들어서. 자, 쿨롱산수 K 값이라고 하면, 요게 K죠? 그죠? 그럼 요거는? 얘도 K죠? 그럼 이 초록색은? 2K? 이런 문제는 내도 상관은 없어요. 벡터의 합성이긴 하지만 내도 상관이 없는 게 너무나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이 됐으면. 요 크기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얼마겠어요? 루트 2? 뭘까요? 루트 K. 어? 루트 2. 그렇네. 루트 2K. 왜? 아니에요? KK잖아요. K 루트 2. 아, 얘네들이 왜 이래? 뭐지? 이 삼각형이 뭔데? 정삼각형. 직각이야. 그러네. 그럼 요각이 몇 도인데, 요각이? 60도. 100. 뭐라고? 120도. 120도. 그럼 이 요각은 몇 도인데? 60도. 그러면 이게 계산할 게 뭐가 있다고 얘들이. 2분의 루트 3. 참네.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얘랑 크기가 같지요? 네. 네. 그리고 여기가 60도라며. 네. 그럼 요 크기가 요 크기랑 같은 거 아니야? 네. 응? 그러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니? 그거 정삼각형. 근데 정성 그 K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각형 형태로 낸다든지 또는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 두고 여기 이런 식으로 뭐 둔다든지 여기도 둘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잡하게 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낼 수 있지만 원칙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벡터의 합성 자체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크기만 알고 각도 이런 것만 이용을 해서 도형 문제로 풀 수 있게는 낼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도형 문제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비를 좀 해두자. 도형 문제가 되려면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도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즉,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구할 수 있죠. 루트 2배니까. 그죠? 또는 이제 비율이 획수 비율 4, 3이면 5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그죠? 방금 나왔듯이 정삼각형 형태가 나오면은 풀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전기력에서는. 오케이? 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원자에 속박된 전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을 받아가지고 원동하는, 것에 대한 건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기파가 연속적으로 계속 방출돼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문제, 가인이는 다 풀었다고 그랬지? 네. 그럼 가인이는 그 뒤쪽 문제, 어디까지 넌 풀려있니? 저는요,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네, 시험 범위 여기부터예요. 여기 내용 안 풀려 있을걸요? 풀 수 있나? 너 지금? 아니요. 아, 여기는 아예 못 풀고? 네, 지금은 그러면, 뭐 안 여기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여기서 한두 문제만 나온다 그랬지?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 안 나오고, 여기? 네, 아까 거기 뭐지? 저거 방금 한 거요. 전기력죠. 네. 여기에서만? 네. 근데 여기서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야, 물어볼게요. 근데 일단 여기는 기말 끝나고 배운 거긴 한데. 오케이. 그러면 너는 지금 여기 하나도 안 풀려 있나? 띄엄띄엄 풀었어요. 띄엄띄엄? 다음 시간까지 여기 다 풀어와, 그러면. 네. 저기 157까지는 풀어오세요. 알겠죠? 네. 그럼 가인이는 158쪽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지? 예. 그러면 168부터 할게. 여긴 들어가지, 그지? 네네. 여기 조금 더 내용 볼게. 자, 에너지 띠 개념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자, 에너지 띠는 왜 생기는 겁니까? 먼저 그게 주제가 겹칠 수 있어서. 그렇죠. 어떤 상태일 때? 물질이? 고체. 그렇죠. 고체일 때. 기체면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중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원자와 원자 사이에. 그런데 고체가 되면은, 영향을 줘요. 서로에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띠가 이렇게 동일한 에너지띠가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알겠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이게 동일한 에너지띠가 생긴다라는 거는. 겹친다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핵의 에너지를 가장 낮은 에너지라고 쳤을 때 이렇게 에너지 운물처럼 우리가 표현을 해요. 알겠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이 에너지가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낮다라는 개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에너지 준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궤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보호 이론에서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여기도 있을 수 있다. 여기도. 그죠? 그럼 전자 껍질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이해되나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껍질,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는 이제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개. 2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자가 2개 들어가는 것도 어떻게 존재를 한다? 스핀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들어간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자수가 총 4가지가 있거든요. 그 4가지가 모두 같은 전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냐. 무슨 베타 원리지? 타원리. 오케이. 미치겠어, 요즘. 요즘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슬프다. 이름 생각이 안 나. 아까까지만 해도 막 얘기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있고. 죽겠어, 진짜. 자,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게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양자수는 존재할 수 입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같은, 형태로 들어가더라도 스핀이 무조건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겠죠? 몇 개가 들어갑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 들어가잖아. 그러면 8개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다르잖아. 오비탈 다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 같은 오비탈 들어갈 때 이렇게 양자수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다르게 들어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간격이 이렇게 먼 형태에서는 별 상관이 없는데 얘네가 촘촘한 간격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벌써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 겹치는 부분이 똑같이 얘도 이렇게 가진다라고 하면 이미 같은 오비탈에 동일한 애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동일한 라인으로 딱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약간 달라지겠죠. 옆에 거와 약간 이렇게 살짝 달라집니다. 여기서도 살짝 달라지는 거죠. 살짝 달라져. 여기도 살짝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2개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선처럼 보일 텐데 굉장히 많은 원자들이 고체에서는 이렇게 겹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쫙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선들이 처음에는 한두 개 이렇게 갈라졌던 것이 여러 개가 이렇게 겹침을 피하기 위해서 살짝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뭐로 여겨진다? 띠. 그렇죠. 이만큼 묶음으로 띠로 느껴진다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띠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되고 아무리 이게 띠가 이렇게 벌어지더라도 절대 그 사이에 전자들이 올 수 없는 그런 띠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와 여기 요 사이는 띠와 띠, 이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띠 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죠? 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기를 보통 이제 허용된 띠, 여기도 허용된 띠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금지된 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전부 다 같은 의미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띠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띠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전자가 꽉 찼습니다. 전자들이 꽉 찼어요. 전자가 꽉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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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자, 근데 여기에서는 전자가 꽉 차지는 않았어요. 존재합니다. 존재. 근데 여기는 전자가 없네요.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부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허용된 띠지만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전자띠? 에너지띠? 아! 그 뭐지? 원자까지? 그렇죠. 여기를 원자가띠라고 부릅니다. 즉 제일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있는 것들이 띠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원자가띠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전도띠. 여기가 전도띠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하나 빼먹었네. 여기도 가득 차야 됩니다. 자, 여기도 가득 차고, 여기도 가득 찼는데, 가득 찬 것 중에 제일 바깥쪽 띠입니다. 알겠어요? 가득 안 차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다? 전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득 찬 것 중에 제일 바깥쪽 띠가 원자가 띠, 그리고 비어있는 띠가 전도띠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상태로만 되어 있으면 전도가 안 일어나는데, 이쪽에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 일부가 어디로 가야지 전기가 흐르기 시작한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일부가. 전도띠로. 전도띠로 가면 여기는 많이 비어 있는데 일부가 올라왔기 때문에 잘 흐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쪽으로 뛰어 올라가려면 이 띠틈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띠틈이 많이 넓으면 어떻다? 못 올라가겠죠. 에너지가 크니까. 그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띠틈 간격이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자들이 점핑하기가 힘든 애들, 도약하기 힘든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부도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공기 있죠? 공기가 부도체로 작용하고 있는데 엄청난 전압에 걸리면 뚫고 지나가 버리죠. 그런 게 뭐예요? 번개. 그죠?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엄청난 고압에 걸리게 되면은 웬만한 부도체도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건 이 에너지를 뛰어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차이를 극복해버립니다. 자, 근데 대체로는 이제 그렇게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부도체가 되겠고, 그 다음, 여기 두 개가 맞닿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띠가 이만큼인데 원자가띠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원자가띠. 이게 전도띠.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거의 에너지 차이가 없죠. 상온에서도 그냥 흐른다는 얘기예요. 전도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금속이 이런 형태가 돼요. 대부분의 금속이. 이해가죠? 그래서
이 띠 간격에 따라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도체, 많이 차이 나면 부도체, 그 다음에 이걸 약간 중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게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어떻게 해서 중간 정도로 만든다라고 배웠어요? 뭘 합니까? 잘 섞는 거. 뭘 잘 섞죠? 불순물 잘 섞죠? 불순물을 섞는 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그 불순물을 첨가하는 걸 따로 뭐라 불러요? 그렇죠. 그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순수한 몸으로만 기록을 내야 되는데, 그죠? 도핑. 그렇죠. 도핑 테스트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핑입니다, 도핑. 알겠어요? 도핑을 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전도띠가 있고, 여기가 원자가띠야, 원자가띠. 그지? 전자가 일단 이쪽으로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에? 여기에다가 전자를, 요 라인에다 전자를 딱, 이 정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바로 올라가 버리겠죠.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도핑을. 여기에다가, 얘랑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바로 전자들이 쉽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빈자리를 만들어 놓느냐, 전자를 더 넣어주느냐, 이건데, 자, 이렇게 도핑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몇 쪽을 넣어준다? 몇 쪽을 넣어주면 전자가 남아둘까? 자유전자들이 생길까? 15조. 그렇죠. 15조. 15조. 원소 도핑하는 이런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쪽은 13족 원소를 도핑을 하면 이런 형태의 에너지 준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공이 생기기 때문에, 양공이란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이쪽으로 이동하면 그 양공이 반대로 이어가면서 자리를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런 얘기가 이제 우리 169페이지 쪽까지 해서 쭉 나온 내용이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1번에 168페이지 1번에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안 줘서 에너지 띠가 안 생긴다잉. 자, 근데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기체에 비해서 얘네들은 주변 인접한 원자들에게 영향을 줘서 전자 궤도가 겹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띠 형태로 나타난다. 자, 이건 파울리 베타 원리를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에너지 띠가 생기면 여러 가지 형태로 쭉 나올 텐데, 띠 구조를 보면 첫 번째, 허용된 띠라는 게 있다. 그죠? 허용된 띠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자가 띠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띠 중에 맨 위쪽 띠다. 즉, 에너지가 제일 높은 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완전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한다. 자, 그런데 전도띠는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 띠라서 그쪽으로 만약에 전자가 이동해 올 수 있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띠틈, 띠간격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전자가 있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에너지 차이만큼, 받아야지만 다음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9페이지 쪽 가시면 전기 전도성이 나옵니다. 전기 전도성은 물질이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느냐 흐르지 못하냐를 따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자유전자나 양공같이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애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개념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에너지 띠 개념하고 맞물리게 되면, 자유전자라는 것은 전도띠로 올라간 애들이 자유전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구속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이고, 전도띠로 올라가면은 자유전자가 되거나, 또는 여기에서 우리가 도핑을 하게 되면 양공, 빈자리들이 가깝게 형성되면 얘네들이 전자가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양공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양공이 전하를 운반한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유전자와 양공.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도핑을 하게 되면 자유전자를 15족은 넣어주는 꼴이 되고, 13족 도핑하면은 양공을 넣어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 전도성이 순수한 반도체보다 불순물 반도체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무슨 형, 무슨 타입 P형? P형입니까? N형? N형이죠. 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N형 반도체라고 부르고, 얘를 P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고체 전기 전도성과 에너지 띠 구조 해가지고 띠간격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요거는 방금 도체, 절연체, 즉 부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얘네들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죠. 도체는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그죠? 그 다음에 절연체는 띠 간격이 상당히 넓다. 그 다음에 반도체는 그곳이 어느 정도 에너지만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나머지 표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170페이지 전기 전도도 있죠? 요것만 잠시 한번 볼게요. 전기 전도도는 뭐냐면, 우리가 저항을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어떤 물질에 대해서, 물질 종류,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에 비례, 단면적의 반비례. 이거 배운 적 있습니까? 네. 배운 적 있죠?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썼어요? S분의 L. 이렇게. 여기 L. 여기 S. 단면적. 근데 이렇게만 배웠는데, 이게 이제 무엇과 관계 있느냐 하면 비저항이라는 것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상수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 상수를 로로 표현하면, 로라고 읽으면 돼요. 로. 그리스 문자입니다. 로인데, 요게 이제 비저항입니다. 비저항. 물질마다 요게 달라요. 여기 달라.
자, 저기에서 저 로에 대해서 역수, 로의 역수. 이게 전기전도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전기전도도. 그래서 전기전도도는 여기 이 값이 뭡니까? 로가. 로를 정의를 하면 R에 그 다음에 S 그리고 L 이렇게 되겠죠. 네. 그죠? 여기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단면적 기호는 이제 A로 표현하기도 하고 S로 표현하기도 하니까 우리 책에 A로 되어 있으니까 A로 해줄게. A로. 자, 주고 A로 해봅시다. 여기 A, 자, A, 여기 A. 그죠? 여기에 그대로 넣어주면 역수로 들어가면 되니까 RA분의 L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위 알아두세요. 단위도. 됐니? 그래서 비저항은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 값이 어떻느냐? 비저항 값이 높아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전류가 더 잘 살린다. 아니야?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잖아요. 네. 더 안 흐르. 왜 안 흐를까? 온도가 올라가면 원자들의 진동이 커지기 때문에 전자 자체가 잘 못 갑니다. 이동은. 그러나 반도체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줄어들고 절연체 있죠. 절연체. 구두체. 얘네들도 조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겁니다. 절연체도 마찬가지고. 알겠어요? 근데 도체는 오히려 비저항이 커지면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같은 거 온도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회로 자체도 다 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도체들도 있지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이거는 뭐, 읽어봐도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전도도 해가지고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건,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예. 됐죠? 오케이. 자, 이 정도로 봅시다. 그리고 여기 문제를 저기 풀긴 풀어야 되는데 너는 여기는 듬성듬성 풀려 있나? 네. 일단 여기 에너지 D 부분만 좀 풀어 오세요. 그러면 알겠죠? 에너지 D 관련 문제만 풀어 오시고 재영이는 앞쪽 거 풀어 오시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설명만 더 하네요.